네, 안녕하세요. 이번 설명회 합격자로 나온 김세민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그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아직 다니고 있고, 그리고 나이는 95년생이에요. 그리고 공부 시작은 제가 처음에 그냥 피셈만 시험 삼아서 본 거는 19년도, 그리고 준비를 해서 본 거는 20, 21, 22, 23, 24년. 올해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이 제가 그래도 시험을 많이 봤으니까 데이터가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한번 좀 적어 드리려고요. 먼저 근데 제가 22년에는 시험을 못 봤어요. 그 이유가 이제는 없어졌는데 그 한국사가 기간이 원래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원서 접수할 때 큰일 났다 해서 그때는 1차를 못 봤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20, 21, 22, 23, 24, 그리고 헌법,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여기까지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일단 헌법은 그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 아시죠? 맞나요? 60점? 헌법이 88점, 80점, 내가 100점, 92점. 언어가 72.5, 67.5, 87.5, 80. 내가 75, 75, 75, 85, 75? 몇 점이지? 75? 82.5? 75, 82.5, 70, 80. 그리고 75, 몇 점이지? 75, 85, 92.5, 85. 75, 85, 92.5, 85. 맞다. 그리고 여기 아래도 나올까요? 혹시? 그러면 이 평균이 컷이 있고 평균이 76.66, 컷이 이때 70.83, 이때 평균이 78.33, 이때 컷이 70, 83.33, 81.66, 81.66, 커트가 80. 힘들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오래 했으니까 막 쌓여서 더 잘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평균과 커트라인을 보면 제가 처음 준비해서 시험 봤을 때는 6점 정도 차이가 났고, 이때는 심지어 8점 차이가 났어요. 나 잘한다. 그리고 뭐 22년 1년 쉬고 23년부터는 좀 자만에 빠진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1차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할게. 내가 공부했던 것만 보고, 기출 문제도 사실 새로 나온 기출 문제들을 열심히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내 방식대로만 풀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훅 줄어들었어요. 이 격차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 격차가 한 5점 이상 나잖아요. 딱 시험 끝나자마자 나 합격이다. 바로 2차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특히 이거 봐봐요. 이거는 아마 두 문제 차이로 합격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맨날 그 들어가서 봐야 돼요. 혹시 커트라인이 어떻게 됐나, 뭐 법률 저널에선 기사 안 썼나. 그래서 제 1차 점수를 이렇게 쭉 보면서 1차 공부도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를 느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리고 헌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은 이제 따로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수업을 쭉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추천하는 게 있어요. 이게 올해 24년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알게 된 건데, 그 뭐지? 기출 문제 모아놓은 앱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 알파로였나?
그래서 그거 내가 세팅한 기출 문제만 설정을 해서 계속 핸드폰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OX 퀴즈를 하면서. 와, 그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답률이 쫙 올라가더니 혼법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만 알려줄 수 있는, 아니다, 모두가 알려줄 수 있지만 제가 최근에 알게 된 팁을 알려준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언어를 되게 못했어요. 근데 언어 점수가 좀 많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그 혹시 언어 문제 다 풀어 보셨어요? 혹시 그 시험 보신 적 있으세요? 작년에 보신 적 한 번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언어 문제가 그 좀 어렵다고 하는 게 중간에 논리 퀴즈 문제, 그리고 이제 막판에 나오는 강화 약화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일단 논리 퀴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양치기를 하니까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양치기를 하니까 그 논리 퀴즈 문제는 속도도 빨라지고 정답률도 올라간다를 느껴서 아, 양치기가 답이구나. 근데 강화 약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풀어도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아, 이게 강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화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약화인가? 근데 그거는 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 기출 문제가 많잖아요. 기출 문제만 보고 딱 하나의 기준만 세워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 강화 약화 같은 경우는 양치기를 할 필요가 없고 같은 문제를 계속 돌려보면서 얘가 왜 이거를 정답으로 썼지? 왜 이건 정답이 아니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아,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자신의 기준이 딱 생기거든요. 그러면 아무 고민 없이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언어 논리를 잘 못 볼 때는 왜 못 보냐면 강화 약화에서 한 문제 3분 이상 써요. 헷갈리는데 끝나고 나서 한 번 다시 또 보고 다시 나의 느낌을 잘 살펴보자. 아니, 딱 기준 하나만 잡고 맞던 틀리든, 아, 물론 23년, 24년은 강화 약화 다 맞았어요. 하지만 무조건 2분 안쪽으로 다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어에서 드릴 수 있는 팁은 그거다. 일단 양치기로 그거를 그 논리 퀴즈를 속도 빠르게, 그리고 정답률 높게, 그리고 강화 약화는 기준 하나 세우기. 그리고 이제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훅훅 떨어진 케이스예요. 사실 이 22년을 기점으로 엄청 쉬워졌거든요. 22년 커트라인이 65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커트라인 보면 70점대 초반이다가 갑자기 80점대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확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자료는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뭐지? 왜 이러지? 제가 자료 같은 경우를 되게 무시했던 것 같아요. 아, 나 자료 좀 잘하니까 그래서 뭐 선지 플레이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아, 여기서 보기가 5개인데 이 중에 한 2개만 보고 맞출 수 있을 거야. 왜? 이 자료에서 묻는 핵심 사항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를 묻는 게 이 선지 3번, 4번인데 여기서 무조건 답 나오겠지? 근데 그게 이상하게 이때는 어려울 때는 오히려 먹혔는데 쉬워지니까 오히려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하게 돼서 23년, 24년처럼 만약에 앞으로도 나온다면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쫙 읽으면서 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겠다라는 것만 미리 파악해 놓고 순서대로 푸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되게 정석적으로. 그래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때처럼 요행을 바라다가 이때 확 무너졌던 케이스였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오히려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암기를 하면 돼요. 상황 판단 뭐 퀴즈 문제 IQ가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똑같은 게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정답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사실 문제의 제목만 바뀌었다 뿐이지 그 과정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 사실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오히려 더 저는 강의를 들으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일단 퀴즈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퀴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이 방법이 너무 다양한데 단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만을 알고 있으면 그 문제를 봤어. 이게 이 문제네. 그때 그 단 하나의 풀이 방법이 떠오르고 그게 먹히면 되고 생각이 안 나는데 과감하게 버리면 돼요. 이걸 보면 한 80점쯤 나오면 합격을 하잖아요.
그 80점의 기준이 8개 틀리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과감하게 40문제 중에 10문제 안 풀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쉬워지고 나서는 안 푼 문제가 한 4문제씩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다 풀려는 친구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결 방법이 있어. 딱 거기에 맞는 키가 있어. 근데 내 키가 준비가 안 됐어? 과감하게 버리면 돼요. 대신에 상황 판단에서는 법조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풀어야 돼요. 무조건 다 풀어야 돼요. 법조문도 우리 언어 논리의 그 논리 퀴즈처럼 양치기를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법도 사실 계속 돌렸어요. 또 그 구조 같은 경우에도 제목이 있는 법조문이 있고 제목이 없는 법조문이 있고 항상 똑같아. 이 법의 취지를 알려주고 거기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그래도 여기서 의결할 수 있는 거 알려주고 거기에 예외를 알려주고 마지막 임기 같은 거 알려주고 임기 문제 당연히 나오겠죠. 연임할 수 있다? 단 1회 안에서. 그럼 밑에 당연히 1, 2, 3, 4, 5번 중에 하나는 연임이 있어. 그래서 법조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개 법조문을 연결해서 풀어야 되는 건 나중에 풀고 이것만 보고 풀 수 있는 법조문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선지를 보고 올라가라가 아니라 쭉 법을 보다가 여기선 바로 문제 하나 내겠네? 하면 진짜 4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그 양치기를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을까요? 뭐 전국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되냐, 아니면 기출만 해야 되냐, 지금 모강 같은 것도 어디서 구해서 풀어봐야 되냐. 그 가장 1번은 기출인 것 같고요. 기출을 가장 먼저 풀고 그리고 또 전국 모의고사는 한 번은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비록 작년에 실제 시험장에 갔더라도 올해 느낌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 제가 항상 한 번씩은 전국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이유가 제가 처음 전국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럼 항상 30번 정도 풀다가 시험이 끝나요. 왜냐면 내 몸이 아직 안 바뀐 거죠. 그때 심각함을 느끼고 이제 1차에 올인을 하는 거죠. 내 몸을 빨리 바꿔야겠다. 이거 하나 더 있다. 제가 했던 그 막판 한 달 남겨놓고 했던 방법이 딱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40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40문제를 일단 80분 안에 푸는 게 되게 좋아요. 80분 안에 풀면 이거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과감하게 버리는 게 체화가 되고, 그리고 실제 시험장 가서도 10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평소에는 40문제를 80분 안에 푸는 거를 연습을 하시고 일주일 정도는 막 미친 듯이 감을 끌어올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거는 혹시 1년차, 2년차시면 안 하시는 걸 추천해요. 근데 저는 1년차에 그거 했다가 진짜 대박난 케이스인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자료가 약해. 저는 상황 판단이 되게 약했기 때문에 난 상황이 되게 약하면 일단 독서실에 8시에는 시험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7시 반까지 와서 막 화장실도 갔다가, 중간에 화장실 가면 안 되니까 커피도 미리 마셔놔야 돼요. 또 화장실 가면 안 되니까 가서 딱 앉아서 3개 모의고사 3개 딱 120문제 있잖아요. 120문제를 딱 갖고 와서 4시간 30분 동안 풀면 돼요. 8시부터 딱 4시간 30분이니까 12시 30분에 끝나거든요. 이러면 이제 1시간 반 동안 신나게 놀면 돼요. 1시간 반 동안 신나게 놀면 2시가 돼요. 2시쯤 돼서 이러면서 다시 자리에 앉아서 그때 채점하고 뭐 틀렸는지 보고, 아무리 해도 2시간이 안 걸릴 거예요. 많이 걸리면 한 3시간? 그럼 한 5시 또 밥 먹으러 가요. 또 놀다가 와가지고 이제 한 6시나 7시쯤 돼서 책상에 앉으면 그때 이제 봐야 될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밀린 공부를 해야 될 거 있으면 하거나. 1차 기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치면 안 돼요. 이거 지치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4시간 반만 집중을 하면 돼요. 막 집중을.
근데 이 4시간 반 동안은 일어서서도 안 되고요. 화장실을 가서도 안 되고요. 대신에 정답률은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한 다 50점 맞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1번 40문제를 80분, 이건 진짜 추천드려요. 풀다 보면 이 90분 안에 내가 모든 전략을 다 쓰는 게 익숙해지고, 두 번째, 한 번에 3개씩 푸는 연습을 하다 보면 40문제 풀잖아요. 피곤함을 느끼기 전에 시험이 다 끝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2개를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1차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빨리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이제 나머지는 2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차는 이제 국제 정치학이 있고, 자, 정치학, 국제 법이 있고, 법, 경제학이 있고, 통론이 있고, 통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통론이 없어져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국정은 55.33, 소수점 빼고 이야기할게요. 64, 68, 69, 46, 56, 81, 82, 85, 52, 81, 82, 85, 52. 법은 46, 56, 58, 81. 46, 56, 8, 81, 통론 1, 2, 51, 43, 3, 4360, 4360, 5150, 5150, 6656. 그리고 여러분 막 시기별 공부법 막 이런 게 궁금하면, 저는 공부를 너무 오래 해서 어떤 시기인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시기별 공부법 이런 게 궁금하면 유튜브에 찾아보면 다른 합격생들 되게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거예요. 저는 시험을 되게 이렇게 봤어요.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죠. 어떤 과목이 제일 눈에 띄죠? 그렇죠. 경제학이 눈에 띄죠. 경제학 초시부터 80점대 팍 맞아버리고 계속 올랐어요. 82, 85, 52. 이게 무슨 일이야? 심지어 올해 올해 합격자 애들은 죄다 80점대를 받았더라고요. 나만 52점. 뭐지? 저 원래 사실 올해 시험 공부할 때 우리 과장님이랑 너무 친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세민 씨 올해 합격하면 꼭 설명해 해주세요. 당연하죠. 제가 경제학 설명은 자신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겠다. 경제학 설명을 못 하겠다. 하나도 눈에 띄는 거 있지 않아요? 그쵸? 국제법이 원래 제일 못하는 과목이었는데, 물론 조금씩의 성장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얘는 제가 전체 수험생 중에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2명 있어요. 2명. 그래서 법이 이번에 많이 올랐고, 경제학이 많이 떨어졌구나. 이거 2개를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올해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실 이걸 본 과목이라고 하는데, 정치, 법, 경제는 합해 놓으면, 이때는 워낙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합해 놓으면 다 비슷비슷해요. 이 순서만 바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3개는 다 비슷비슷한데 통론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걸 안 써놨구나. 평균이랑 컷이랑 55, 61, 62, 55, 61, 62, 65. 이게 평균이고, 커트가 61, 63, 64, 60, 61, 63, 64, 61. 참 신기하게 2차는 커트라인이 항상 비슷비슷하게 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올해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통합논술이다. 이번에 통론2가 되게 어려웠는데 여기서 안 무너진 게 되게 다행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혹시 국제정치학이라는 정치학부터 할게요. 국제정치학이라는 과목 공부해 보신 분 있나요? 네.
근데 저는 그 체육교육과 출신이고 주변에 이 공부를 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제가 처음에 또 외교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서울대 가서 야구부에 갔더니 어떤 형이 같이 운동하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한 몇 년 뒤에 나타났더니 저 형이 외교관이 돼 있대요. 저 형이 뭘까 하다가 저도 훈련소에 갔다가 와서 나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공부하듯이 그냥 키워드만 몇 개 외워서 시험 봐야겠다. 제가 이거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첫날에 그 통합 논술을 치고 그 다음 날이 국제정치학을 보거든요. 첫날에 통합 논술을 보고 집에 와서 되게 얼굴을 쳐박고 한 20분 정도를 펑펑 울었어요. 왜냐면 내일 도저히 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오늘도 즉 개판으로 쓰고 나왔는데 내일 국제정치학 열심히 공부했다고 치지만 어떤 문제가 나와도 못 쓸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가장 쉬운 문제가 나와도 내가 과연 그 10페이지를 쓸 수 있을까? 좀 절망스럽고. 근데 또 점수는 그렇게 안 좋게 주진 않았어. 그래서 국제정치학 교수님들이 되게 후하시면서도 올해 공부 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70점을 안 주셨어. 이거는 저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국제정치학은 한 어느 정도 점수 올리는 거는 되게 쉬운데 그 벽을 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작년과 올해 이제 서울대 외교학과 애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좀 했었는데 인정을 하게 됐어요. 이게 한 문단 한 문단도 아예 달라요. 그냥 목차 구성부터 얘가 뭘 얘기하려 했는지 너무 알 것 같아. 근데 저는 제 답안지는 내가 썼지만 목차를 봐도 내용을 봐야 뭘 쓸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웠다. 하지만 그래도 점수를 꽤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외교사를 좀 이번에 잘 봤어요. 그래서 외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아예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이제 1월 중순 넘어가면 외교원 그 신청하잖아요. 원서 접수하잖아요. 무조건 하시고 그 이후도 1차 공부 무조건 하시는데 일단 1번으로 봐야 될 책이 무조건 요 책. 이거 필요하시면 하나 드릴게요. 이게 합격자의 책. 그래서 이 책은 무조건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 만복쌤이 별로 저 만복쌤이랑 그 국제법 선생님이랑 되게 친해서 막 공부할 때마다 전화해서 물어봐요. 이거 해도 되냐 저거 해도 되냐. 항상 말을 듣는데 이건 되게 싫어하셨는데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의 보물과도 같은 책입니다. 현대지구촌 외교사라는 책인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외교사가 들어오지도 않고. 그 외교사 책 시중에 있는 거 2권 아시죠? 요만하잖아요. 당연히 샀죠. 법문서적 가서 큰 돈 들여서 10페이지 이상 읽었을 거예요. 진짜 안 읽히던데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외교사 시험범이라고 하는 그 비엔나 체제 그 이전부터 담겨져 있어요. 그 비엔나 체제부터, 그리고 이게 2008년 책인가 그럴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냉전 이후까지도 나와 있는데 냉전 이후는 읽을 필요가 없고 딱 1990년 그 걸프 전쟁까지만 읽으면 되게 좋은데, 이분이 되게 그 답안 쓰듯이 책을 써놓으셔가지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작년에 이 책을 골랐던 이유가 제가 23년 때 국제정치학 외교사를 진짜 하나도 못 썼거든요. 이때 뭐가 나왔냐면 이제 히틀러가 그 미넨협정이라는 걸 맺잖아요. 그리고 제가 암기하고 있었던 거는 오케이 미넨협정,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발발, 그 사이에 오스트리아 병합, 체코 병합, 이렇게 공부를 해놓고 갔는데 그 사이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쓰라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지어내서 영국은 이랬을 거고 프랑스는 이랬을 거고 쓰면서 자괴감, 떨어졌다. 근데 올해는 어떻게 나왔냐면 1년 동안의 역사를 물어봤잖아요. 올해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 100년간의 역사를 세력균형의 변동 관점에서 설명하시고 너무 자신 있어. 왜? 여기서 제가 계속 보던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작년에 골랐던 이유도 이 23년에 나왔던 문제도 그 한 페이지 동안 쓸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한번
나중에 이건 꼭 사서 보세요. 그래서 이걸 일단 추천드리고, 그리고 냉전 이후를 조금 더 잘 보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이 왈츠 이후 쓰신 같은 교수님인데 이제 이근욱 교수님의 냉전. 제가 좋아하는 책들은 되게 얇죠. 만복쌤은 이거 보시고 학원 수업 끝나고 밤에 잠깐 다 읽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5일 걸렸어요. 5일. 아무튼 일단 이 책 외교사 관련해서 이 책 두 권을 추천드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만복쌤이 쓰신 실전 외교사 정리. 이 책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저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제가 쌤 저 역사 하나도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기출 문제랑 그리고 그 만복쌤 외무고시 시절 때의 문제랑 쌤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만들어서 그냥 답안으로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마지막에 사셔서, 아니면 오히려 추천하는 거는 이 책으로 역사 공부를 하다가 안 읽히면 그때 이 책으로 돌아가 주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게 일단 역사 공부 같은 거는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사실 국제정치학 같은 경우도 일반 이론 같은 경우도 방금 설명해 들었는데 대박이었어요. 윤정진 쌤 책이 그냥 바이블이거든요. 쌤의 수업을 하나도 안 들어도 모두가 정리는 그걸로 해요. 근데 그 외교학과 애들이나 국제정치학 공부가 좀 돼 있거나 아니면 사회학적 마인드가 있는 애들은 그 키워드만 봐도 슈룩 답안을 쓸 수 있는데 전 답안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 책이 문장형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만약에 제가 시험 공부를 지금 시작했다면 제 수험 기간이 한 2년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학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업이나 인강을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거를 이야기해야겠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학과 법과 경제학이 답안을 쓸 때 뭐를 요구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냐면, 경제학은 너 이 원리 잘 알고 있어? 라는 걸 물어보는 것 같고, 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너 그래서 그 과정 잘 설명할 수 있어? 를 물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법은 그래서 나타난 결과를 잘 현출할 수 있어? 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잘 납득이 안 되죠.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미시경제학은 어떠한 최적화의 원리를 찾아가는 건데, 최적화의 결과물이 왜 이거야? 원리가 뭐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 주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생산자고 하나는 소비자입니다. 각각의 최적화의 원리는 식이 이렇고요. 이런 식을 따라서 계산을 하다 보면 이러한 답이 나오고, 따라서 가격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정부가 개입한다면 가격이 이렇게 바뀌고 자중 손실은 이겁니다. 그래프 깔끔하게 그려서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원리만 알고 있다면 경제학은 문제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렇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같은 현상을 줘요. 같은 현상을 주고 각각의 이론이 있어. 각각의 이론은 이 결과를 다르게 예측하거든.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 어떠한 상황을 주고 결과를 줘요. 거기에 가는 과정을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가를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을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이래서 이런 과정을 걷게 되면 이 둘은 전쟁을 할 거예요. 다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물론 갈등이 있겠지만 그래서 평화가 더욱 안착될 거예요. 과정을 묻는 것 같고, 법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제가 암기를 엄청 했어요. 법은 판례와 조문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내가 잘만 현출해낼 수 있으면 돼요. 올해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도 1번 문제가 그 국가 승계가 났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국가 승계가 났을 때는 이런 원칙, 이런 원칙,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뭐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 같은 경우에는 백질 출발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이 판례가 있고요. 그리고 그 국가 승계 협약 잘 기억이 안 난다. 제 10조였을 거예요. 국가 승계 협약 제 10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가가 식민지에서부터 벗어난 게 아니라 단순히 분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원칙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원칙이 뭐였지? 기득권 존중 원칙이었나? 그리고 또 속지주의 원칙이었나? 그리고 형평의 원칙이었나? 해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재산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판례는 요게 있고요. 그리고 국가승계협약, 이건 진짜 기억이 안 난다. 16조였나? 16조에 따르면 이렇게 분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그러면 국가 부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하지만 저는 다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 씩 웃으면서 저 최고 득점을 받기 위해서 썼죠. 국가 부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같은 원리를 따릅니다. 하지만 뭐 그것도 예외가 하나 있거든요. 무슨 뭐 불법 행위로 인한 부채가 발생했을 경우, 이게 대한민국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그 국가가 분리되거나 통합될 때 우리가 당연히 북한에 있는 재산을 만약 우리가 평화통일을 하게 된다면 가져오겠죠. 하지만 북한의 부채는 어떡하지? 북한의 부채도 승계하는 게 원래 당연시한 원칙이지만 북한이 불법적으로 무기를 수출해서 혹은 불법적으로 무기를 수입할 때 그거에 대한 대금을 부채로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거 지급해야 될까요? 정답은 여러분이 국제법 수업에 남겨놓고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것도 그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들으면 되겠고, 아무튼 그러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원리는 모두가 써요. 백지 출발주의 원칙 못 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것에 걸맞는 판례를 얼마나 깔끔하게, 저는 그 판례 문구 하나하나까지 다 외워가지고 그대로 썼는지. 그것도 그 법조문 번호를 모를 수는 있어도 그러한 법이 있고 그러한 법에서는 어떠한 게 적혀 있는지는 꼭 쓸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3번 문제였나? 그 국제인도법 나왔을 때도 만복쌤이 신기가 있어요. 국제인도법이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이 중에 적어도 요것만은 숫자까지 외워라 했던 게 구별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이거 두 개랑 그리고 또 뭐 환경 보호와 관련된 원칙들도 쫙 정리를 해줬는데 이번엔 환경 관련해서 안 나오고 가장 기본적인 그 두 원칙이 나왔어서, 자, 국제인도법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몇 조지 지금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그 원칙에 따르면 그 구별의 원칙이 있다. 그 밑에는 그 불필요한 살상 금지의 원칙이 있다. 그런 거 써주고 그 관련된 판례 쫙 써주고. 그래서 제가 총 판례를 올해 한 10개 정도 쓰고 온 것 같아요. 근데 한 개도 안 쓰고 오신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같은 원칙을 다 썼지만 저는 그 판례 다 알고 있고요. 그 판시상도 다 알고 있어요. 라고 하면 점수를 저한테 조금 더 주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통합 논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통합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계속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이번에 좀 어려웠는데 점수가 빵 뛸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스터디 때문이에요. 뭐야, 지금 학원 설명에서 왜 스터디 하라 그러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매주 2개씩 썼어요. 제가 서울대에서 스터디를 했다고 했잖아요. 5명이 모여서 그 매주 연도별로 통론 1, 통론 2, 통론 1, 통론 2를 계속 쓰는 거. 연도별이 아니었다. 주제별이었어요. 엄청 그 파워 제이인 친구가 그 주제를 쫙 모아놨어요. 환경 주제, 경제 주제, 인권 주제. 저는 아직도 잘 모르거든요. 언제 뭐가 나왔는지. 그래서 우리 뭐 경제를 먼저 하고 환경을 먼저 하고 인권을 하자, 막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정해주면 저는 그래 이렇게 해서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주일 동안 그 통론 문제를 만들어 가는 건데, 거의 통론 문제 우리 2시간 안에 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 쓰는데 한 8시간 이상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쓰고 어떻게든 결과물을 토요일 밤 12시까지 만들어내고 일요일에 스터디를 하니까 이때까지 그냥 대충 쓰던 게 아니라 고민을 하면서 그때부터 저만의 답안 스타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차를 합격하고 3순환 때 통론을 쓰다 버릇하니까 이게 2시간 안에 끊겨요. 말도 안 되죠. 사실은 이때는 저 만복쌤이랑 친해서 이때 만복쌤이 계속 자기한테라도 써서 내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1개라도.
사실 20년, 21년에 한 개도 못 갖다 줬어요. 일단 너무 못 쓰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못하겠다. 그냥 바쁘다 해야지 하고 안 냈는데 작년 그리고 올해 특히 올해는 매주 그걸 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그 국제정치학이랑 국제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쌤들이 답안까지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내가 써놓고 쌤들의 답안이랑 비교를 하면서 뭐를 보충해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통로는 제시문이 너무 양질이기 때문에 계속 보면 볼수록 좋아요. 특히 이거 하나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선생님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윤정진 선생님께서 올해 3순환 때 나눠주신 자료거든요. 이게 통합논술 2020년 통론 2 문제를 답안을 써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거는 그 작년의 일이에요. 당연히 답안을 써서 쌤한테 제출했겠죠. 그리고 쌤한테 개인 상담도 해주세요. 이게 좀 프라임의 장점인데 쌤들이 다 개인 상담을 해줘요. 제가 답안을 보면서 개인 상담을 해주시면서 했던 말씀이 김세민 학생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시군요. 진짜 착하신 분이고 착하신 게 아니라 진짜 나이스한 분이시고 이런 말 전혀 안 하시는데 얼마나 못 썼으면 윤 박사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처받아서 집에 가서 이걸 달달달달 외웠어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무엇일까? 이게 정치적으로는 정치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그리고 국제주의를 따르고 법의 지배, 인권의 옹호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지금 위기인 이유, 트럼프 이야기하고 브렉시트 이야기하고 그리고 탈동주화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견고하게 지속될 수 있는 이유, 그런 것도 쫙 써주면 돼요. 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그 해결의 틀을 무슨 WTO나 UN 차원에서 구하려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적인 상호 의존의 심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마지막에는 인권 차원에서 국가들이 모이려고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차원에서도 인권적 접근이 아직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거 쫙 쓰면 되는데 올해 1번 문제 자유주의 국제질서 나왔잖아요. 아이캔베리. 제가 혼나면서 외웠던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거를 이 문제가 묻는 거에 따라서 잘 재구성해서 쓸 수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고요. 그래서 통합논술 공부를 더 잘 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왔던 거는 언제든지 여기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경제학을 왜 망했는지 이야기하고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경제학을 왜 망했냐면요. 이번에 지금 하는 설명회를 너무 하고 싶어서 올해는 내가 수업을 안 들을 거야. 그리고 윤지훈 선생님 3순환을 신청을 해서 시험만 보러 왔어요. 근데 그게 제일 패악이었어요. 왜? 시험에서 항상 1, 2등 했죠. 그리고 저기 옆 동네 학원에서 4순환 시험이라고 몇 명이지? 한 300명인가? 이렇게 보는 100점짜리 시험이 있어요. 제가 그거 딱 96점 받고 전체 1등을 했거든요. 됐다. 근데 그게 문제예요.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공부했으니까 학원 선생님 시험 문제는 너무 잘 풀어요. 근데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부족했던 거야. 그리고 연습을 안 했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되게 시험 오래 잘 봤던 친구, 서울대 그 친구 아닌가요? 그 친구가 작년에 경제학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올해 경제학을 너무 잘 봤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이규명 선생님 이번 3순환 때 강의를 들었는데 제 독서실 바로 앞에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칸도 낮아가지고 서로 뭐 공부하는지도 볼 수 있는 자리에서 했거든요. 머리 쥐어 뜯으면서 열심히 쌤 숙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건방진 얘기지만 저기 유명한 황 선생님 있잖아요. 그 쌤 문제집을 하나 딱 사서 푸는 것도 아니야. 열심히 이렇게 맞아,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지, 그치? 하루에 1시간 정도 이 짓 하다가 경제학 공부 끝, 내려놓고. 그래서 끝까지 겸손함을 가지고 관리를 받아야 돼요.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또 심지어 저는 경제학과 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왜 이렇게 거만했지? 하지만 통론 때문에 다행히 합격할 수 있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합격생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고 그 친구들 거랑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1호 학번이거든요. 아직 졸업을 못했어요. 이제 2호 학번이랑 같이 수업을 듣는데 15년 다니고 16년 학교 다니고 이제 군대 가서 17, 18 가고 이제 19년도부터는 그냥 아싸리 휴학을 해버렸어요. 아싸리 휴학을 하고 휴학하고 이때 그 1차 그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1학기, 2학기 다니고 23년 1학기 휴학하고 시험 보고 2학기 복학하고 이때 휴학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학점 학교 수업 들으면서 다행히도 학교가 바로 옆이라서 그 만복쌤 수업 듣다가 화요일 아마 몇 시? 화요일 3시 수업이었어요. 화요일 3시 수업이라 수업 듣다가 딱 한 2시 반쯤에 와다다닥 뛰어가서 수업 듣고 뛰어와서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공부할 때 병행 궁금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할 거면 화끈하게 휴학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왜냐하면 과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 각각의 과목을 적어도 뭐 학부 졸업생 수준으로는 해야 되니까 그거를 1년 안에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해놓으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2외 국어요. 전 그 군대에서 땄는데 제2외 국어도 저는 따고 오는 거를 되게 추천드립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저는 제가 중국어가 제일 쉬울 것 같아서 중국어 학원 가서 인강 듣고 또 나라사랑 포털 군대 가시면 그 인강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듣고 시험 보고 네.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네네. 네,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합격하면 이제 합격자들끼리 이제 회식할 때 와 러시아어를 했어요? 이 신기한 하겠죠. 네, 그냥 합격하고 나면 일이라서. 음, 네, 그냥 나라사랑 포털에서 해서 네. 그럼 더 좋죠. 혹시 언제 퇴근하세요? 네. 혹시 집이 그 공익하는 곳이 어디죠? 네. 그러면 공익하고 바로 어학원 가서 공부하고 따고 오면 되겠네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공익 때는 그 여기 어쩌면 신청을 해서 저는 공익 때부터 경제학 정도는 강의를 듣는 거를 좀 추천을 해요. 네, 경제학 정도는 미리 들어도 네, 되게 좋아요. 또 재밌거든요, 경제학이 다른 과목보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요 책, 또 완복쌤이 되게 싫어하는데 이런 책 읽으면 저도 얇잖아요. 국제법칙 얼마나 두꺼워요. 근데 요거를 읽으면서 목차 위주로 읽으면서 그 정의 같은 거 있잖아요. 외교적 보호권이란 올해였나 작년이었나 뭐 외교적 보호권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첫 문장부터 쫙 써줘야 되잖아요. 막힘없이 써요. 외교적 보호권이란 대한민국 국민 또는 기업이 외국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서 그 국민 또는 기업을 국가가 대신해서 간접 손해로 의제하여 그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읽으면서 그 두꺼운 책에 비해서 판례나 구체적인 설명 같은 건 부족해도 정의 같은 건 다 알 수 있으니까 뭐 저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빠르게 읽는 것도 네,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드릴게요. 네. 네. 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